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동형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총 4회고 문제가 총 몇 문제죠? 그러면 4, 160문제죠. 제가 강의를 해보면서 수험생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강의가 뭘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강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셨으면 일단 모의고사 풀듯이 푸셔야 돼. 쫙 푸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시고요. 채점을 하시고 나서 바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이송했던 것들, 틀렸던 부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뭐가 되는 거죠?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스트레스, 힘이 들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어차피 합격하는 게 목표이니까 반드시 모의고사 풀듯이 쭉 푸시고, 시간을 정해서 푸시고 나서 채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의는 한 해별로 2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1회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해드리는 거죠. 자, 1회입니다. 1번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1번에서 이 권리 변동 부분 앞에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기억에서 지명 채권의 양도, 이러면 수험생분들이 뭘 고민하냐면 이 지명 채권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명이라는 말은 채권자가 지정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무기명 채권. 그러면 채권자가 안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명 채권은 뭐냐면 상품권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소지하게 되는 사람, 그 채권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고 적히지 않은 채권, 이런 거 우리가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명은 적혀 있다는 거죠. 채권자가 적혀 있는 채권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돈 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채권자, 제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용증에다가 채권자 안영찬 이렇게 적어 놨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명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만 그냥 잊지 마시고 그냥 채권, 그냥 무기명 채권도 채권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명 채권의 양도는 뭐예요? 채권의 양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푸시면 되고, 지명 채권이 뭔지 공부 안 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물권행위는 뭐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준물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준물권행위 맞네요. 니은번 해약금, 계약금은 뭐죠?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 맞고, 취소, 추인은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디귿번 무권대령의 추인은 단독행위 맞네요. 1번 점유 취득시 위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죠. 취득시하게 되면 전 소유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이거든요. 따라서 1번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솔직히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대표적으로 채무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세금 회피,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도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 회피네요. 반사회적이지 않겠죠?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답은 5번이요. 특히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은 우리가 흔히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 이걸 다운 계약서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러면 맞는 거고, 다운 계약서도 반사회적이 되면 뭐예요? X인 거예요. 왜요? 세금 회피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이네. 3번 통정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거선이죠. 자, 1번이 답인데 채권의 가장 양수죠. 그럼 이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탁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탁행위의 개념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양도담보도 신탁행위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것도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하더라도 채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행위니까요. 이 사람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척하는 것은 제3자가 아니다. 잊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은 1번이면. 4번 문제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2번이 답인데, 자,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어요. 이렇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제3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기억할 게 뭐야?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서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피용자는 제3자예요. 제3자. 따라서 2번.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그러면 대리권이 없네요. 무권 대리네요.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 문제의 경우에 이 정도는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라도. 이 정도를 메모하시고, 을이 뭐죠?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 갑이 뭐죠? 본인이죠. 이 글씨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만 그려놔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하는 것이 뭐하죠? 가능하죠? 계속 보시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은 선의이면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되느냐, 선의임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선의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본인의 무권대리 측에서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 표현대리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대리란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전무다, 상무다, 영업부정이다 같은 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곳을 볼 수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복대리인이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우리의 모든 책임은 유효임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그 법률인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인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뭐이긴 해야 돼요? 유효이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표현대리는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4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표현대리 성립되면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 측에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은 보시면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따라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째, 추인 못하는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3번, 2번을 보시면 위증하기로 한 계약은 위증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자, 정지조건이란 건 뭔가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심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모든 의사는 밖으로 표시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의미 없는 거죠. 따라서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조건이 반사의 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인 거죠. 4번. 아주 약방이 감투처럼 잘 나오는 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거 외우셔야 돼, 그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정조,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입니다. 따라서 4번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무효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조건 성취 효과를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네. 10번입니다.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5년 12월 31일 X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0일 현재 병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이런 것도 아우 복잡해, 날짜까지 나오고 아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메모를 하세요. 지금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지만 등기는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소유자인, 법적 소유자인 갑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2000 몇 년입니까? 15년 12월 30일이죠. 2015년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죠. 점유를 이전해줬고, 그리고 처음에 매매 계약하는 데는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일종의 금반환 원칙이죠. 스스로 팔고 인도해준 후에 등기 안 해줘서 법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이유로 을이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을 볼까요? 5번 X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중요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왜요? 병은 소유권이 없죠. 아직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갑 앞에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없는 병이 어떻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중요권 행사하겠습니까?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등기는 우리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청구권 보호전의 가등기죠. 여기서 청구권은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는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뭐 가능하면 본등기가 가능하면 가등기도 가능해. 소유권만 본등기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저당권은 본등기 가능하죠. 그러면 무엇도 가능해요? 가등기도 가능한 거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 다시 말하면 본등기가 가능하면 가등기도 가능하다. 소유권만 가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12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죠. 자, 원래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저당권을 소멸해야죠.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혼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에 의해 저당권 소멸한다는 지문은 X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의 예외가 두 가지잖아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1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지려면 점유자는 자주 점유이고 뭐 해야 됩니까? 선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선이지만 타주 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5번 선의 타주 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 이익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X죠. 자,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이고 and 자주 점유이어야 합니다. 1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4번이 답인데 최근에 요 필요비 유익비는 필요비 유익비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고 법원이 그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인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X.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그러니까 유익비고요. 답은 4번이고 최근에는 필요비 내용과 유익비 내용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인데 일단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 반미터, 0.5m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사착수 1년이 경과되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죠. 16번입니다. 점유 취득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점유 취득수요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0년이 지나서 취득수요가 완성이 되면 뭘 해야지만요?
등기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그러면 법적 소유자에게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자,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는 한 필지 전체를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1번. 지상권은 한 필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고요. 갱신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거 참 강조해요. 원칙가에.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선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이 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고 해서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용익 물건입니다. 따라서 지상권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3번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 소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는 거죠. 4번입니다.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줘야 돼.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4번.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양수인이 2년치가 되겠죠?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인 거죠?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이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그럼 이 지상권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인 소유자인 채무자께서 사용 수익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 그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채무자인 거예요. 따라서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인 거죠. 18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할 수도 있겠죠. 1번. 공유물 분할의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3번. 비법인 사단은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4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된 거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싹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분할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도 뭐죠? X인 거죠. 19번입니다. 갑은 을소 X주택 일부의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소멸되기 전에는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권이 없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다만 어떤 이유로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근데 이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도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저당권자는 그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 이것들 중에 묵상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뀐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맞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간습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2번인데, 자, 우리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 언제요? 그 원인이 있을 때죠. 만약에 매매면 매매할 당시. 따라서 강제 경매에 있어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에요. 그 강제 경매 원인이 있을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매각되고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